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마치 잘 길들여진 가죽 구두처럼 편안하고 익숙했다. 아내 지영은 늘 다정했고 나는 그런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신뢰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풍겨오는 따뜻한 저녁 냄새,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그리고 내 하루의 고단함을 묵묵히 들어주던 아내의 차분한 목소리까지.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부부였다. 적어도 내가 그날 서재 책상 위에 무심코 둔 낡은 손목시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 시계는 결혼 1주년 때 아내가 선물해준 것이었다. 우리 시간은 앞으로도 함께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를 함께 받았던 날, 나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증표이자 내가 아내를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상징하는 보물이었다. 하지만 업무에 치여 정신없던 어느 날, 나는 그 시계를 책상 구석에 놓아둔 채 까맣게 잊고 말았다. 며칠 뒤 시계를 찾으러 서재에 들어갔을 때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빛을 잃어가는 시계를 보며 나는 문득 서늘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가 쌓아온 5년의 시간도 저 시계처럼 서서히 먼지에 덮여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근거 없는 불안함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다. 그날 이후 아내는 부쩍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주말 여행을 제안하거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에 가자며 나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노력은 어딘가 기묘하게 엇나가 있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을 숨기기 위해 더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내의 웃음은 예전처럼 투명하지 않았고 그녀의 시선은 항상 내 눈이 아닌 먼 허공을 향해 있었다. 나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독버섯처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고 그녀가 잠든 밤이면 나는 혼자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며 묵직한 답답함을 삼켰다. 그러던 오늘 저녁 나는 아내의 옷방을 정리해 주려던 참이었다. 평소 아내는 옷 정리에 예민해서 내가 손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유독 옷장이 어질러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내를 돕는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가지런히 걸린 옷들 사이로 아내가 얼마 전 새로 샀다며 자랑했던 흰색 셔츠가 눈에 들어왔다. 옷걸이에서 셔츠를 꺼내 다림질을 하려던 순간 나는 코끝을 찌르는 낯선 향기에 동작을 멈췄다. 그것은 우리 집의 익숙한 섬유유연제 향도 아내가 평소 즐겨 쓰던 꽃향기 가득한 향수 냄새도 아니었다. 아주 진하고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의 향. 마치 습기 찬 깊은 숲속의 젖은 흙과 오래된 나무 향기가 뒤섞인 듯한 너무나도 생소하고 강렬한 향이었다. 내가 한 번도 선물한 적 없고 그녀의 화장대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그 향기, 셔츠깃을 잡은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왜 아내의 셔츠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 이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묻어온 것일까? 숨이 턱 막히는 그 진한 숲의 향기가 마치 우리 부부의 평온했던 지난 5년의 시간을 비웃듯 방 안 가득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셔츠를 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에 울려 퍼졌다. 이제 더 이상 5년 전의 그 순수했던 신뢰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지난 5년간 우리 부부 사이에는 단 한 번의 균열도 없었다. 퇴근하면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밥,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거실, 그리고 나를 반기는 아내의 다정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완벽한 일상의 일부였다. 하지만 불길한 징조는 예고 없이 아주 사소한 틈새를 비집고 찾아왔다. 최근 들어 아내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야근이 잦아졌다는 말에 나는 처음엔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넘어가면서 그 의구심은 차갑게 식어가는 의심으로 변해갔다. 가장 이상한 점은 집에 돌아온 그녀의 행동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는 어딘가 긴장해 있었다. 평소라면 거실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습관처럼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뒤집어 놓았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가는 모습이 내 눈에는 결코 평범한 일상의 일부로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그랬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관찰했다.
아내는 씻으러 들어가기 전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하려다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찰나의 당혹감.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나로부터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먼저 들어가서 자. 오늘 일이 많아서 피곤하네.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욕실로 향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침대에 누웠다.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은 채 숨소리조차 죽이며 방 밖의 상황에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들리는 가벼운 발소리. 10분, 20분이 지났을까? 밖이 조용해지자 나는 살며시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아내는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췄다. 그녀는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표정으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지난 5년의 신뢰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거실로 나가는 대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눈을 감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아내가 침실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는지 최대한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았다. 나는 잠든 척 숨을 고르게 내쉬며 그녀의 동태를 살폈다. 아내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화장대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슬쩍 눈을 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그때였다. 옷걸이에 걸린 그녀의 하얀색 블라우스 칼라 부분에 무언가 얼룩져 있는 것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그건 화장품 얼룩 같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아내가 평소 사용하는 립스틱은 차분한 코랄톤이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그 얼룩은 누가 봐도 자극적일 정도로 붉고 짙은, 결코 그녀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현홍색의 립스틱 자국이었다. 의심은 곰팡이처럼 아주 느리고 은밀하게 번져갔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틈이었던 아내의 행동 변화가 어느덧 내 일상 전체를 잠식하는 거대한 불안의 근원이 되어 있었다. 회사를 다니며 겪는 스트레스보다 아내의 퇴근 시간, 그리고 그 애매한 미소를 해석하는 일이 훨씬 더 버겁게 느껴졌다. 아내와 나는 여전히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가끔은 평범한 대화도 나누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내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먹구름이 껴 있었다. 어제도 아내는 갑작스러운 출장이 잡혔다며 짐을 챙겼다. 지방에 있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길어질 것 같다는 짧은 말뿐이었다. 예전에 나였다면 고생 많겠네. 운전 조심해 라며 따뜻하게 배웅했을 테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했다. 화면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아내가 말한 출장지와는 전혀 다른 지역의 결제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서울 외곽의 한적한 호텔, 그리고 낯선 이름의 고급 레스토랑. 결제 시간은 그녀가 나에게 미팅 중이라며 단답형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 시간대였다. 심지어 카드 내역에는 아내가 평소에 절대 가지 않는 분위기에 은밀한 술집들까지 찍혀 있었다. 도저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흔적들이었다. 나는 뒷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들어 삭제된 기록들이 유독 많았고 삭제되지 않은 기록 중에는 낯선 번호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그 번호는 아내의 스마트폰에서 항상 업무용 연락처라고 저장되어 있던 내가 상담사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의 것이었다. 상담사?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늦은 밤에, 그것도 출장지 근처에서 계속 연락을 해? 머릿속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하는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결국 그 상담사라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관계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일까?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운 공포로 변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더 이상 이 모호한 그림자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실체를 확인해야 했다. 비록 그 진실이 내 결혼 생활의 파멸을 의미할지라도
이 지독한 불확실성을 끝내야만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돌아왔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기대어 앉았다. 아내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와 나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끔찍하게도 가식적으로 보였다. 여보, 많이 늦었네. 출장은 잘 다녀왔어? 내 물음에 아내는 짐을 내려놓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응, 생각보다 미팅이 좀 길어져서 피곤하네. 먼저 씻고 나올게.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욕실로 들어갔고 곧이어 따뜻한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욕실 쪽을 바라보았다. 물소리가 들리는 지금이 기회였다. 아내는 항상 휴대폰을 자신의 몸처럼 지니고 다녔지만 샤워할 때만큼은 예외였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항상 철저한 잠금 설정이 되어 있었다. 패턴도 비밀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내 손은 이미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스마트폰을 향해 떨며 뻗어나가고 있었다. 아내가 욕실에서 머리를 감느라 물소리가 더 거세졌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녀가 평소에 자주 쓰던 방식대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센서에 갖다 대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이 시도가 실패한다면 나는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그녀의 휴대폰 홈 버튼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다. 물소리가 멈추기 전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아내의 핸드폰 화면 속에서 빛나던 메시지들을 본 순간 내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평소처럼 잠든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핸드폰을 살짝 확인하던 찰나였다. 팀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발신자에게서 온 메시지들은 단순한 업무 협조가 아니었다. 오늘 밤은 정말 완벽했어요. 아직도 당신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 노골적인 문장들이 내 망막을 찌를 듯이 박혀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 나를 괴롭혔던 그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의심들이 한꺼번에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그녀가 말했던 야근, 출장, 그리고 집에 돌아와 짖던 그 묘하게 상기된 표정들이 전부 다 저 팀장이라는 인간 때문이었단 말인가?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다.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가슴속에서 끓어올라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회사 주소와 그 팀장이 속한 부서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증거를 확보하고 그 오만한 인간의 면상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나를 배웅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가증스러운 연기였다. 그녀가 출근하고 한참 뒤, 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그녀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으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벼락 같은 확신으로 가득 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매 순간 그 팀장이라는 인간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멱살을 잡을까? 아니면 이 증거들을 전부 다 뿌려버릴까? 차가운 복도 끝 회사의 유리문이 나를 반겼다. 도착한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점심시간 직전이라 다들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다. 나는 거침없이 팀장실이라고 적힌 팻말이 붙은 문 앞에 섰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나는 소리쳤다.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확인하러 왔다. 하지만 내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나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곳에는 내가 상상했던 중년의 남성도 아내의 내연남도 없었다. 낡은 책상 앞에 홀로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노인이었다. 노인은 갑자기 들이닥친 나를 보며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안경을 고쳤었다. 저기,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시는 건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로 입주할 업체 사무실이라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아내의 회사를 확인했지만 그녀가 말했던 부서와 팀은 이미 수개월 전에 사라졌거나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렇다면 대체 아내는 누구와 그토록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걸까? 팀장이라고 저장된 그 사람은 정말로 존재하긴 하는 사람인 걸까?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이 나를 덮쳤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낯선 노인을 응시할 뿐이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늪 속에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핸들을 움켜쥔 채 나는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 모든 논리적인 추궁은 턱끝에서 막혀버렸다. 거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저녁 향기가 났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나는 외투를 내던지듯 벗어두고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핸드폰을 꺼내 식탁 위로 거칠게 내려놓았다. 탕 하는 둔탁한 소리에 아내의 어깨가 움찔했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고.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아내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더니 이내 차분하게 시선을 올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 요즘 정말 왜 그래?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 헛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업무적으로 연락하는 거래처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업무용인데 왜 밤늦게 연락을 해? 왜 카드 내역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지출이 찍혀 있냐고. 당신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내 추궁이 거세질수록 아내의 얼굴은 점차 일그러졌다.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았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 매일 야근하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버텨.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렇게 큰 죄야? 당신은 지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망상에 빠진 거야. 제발 그만해. 나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아. 아내의 울음 섞인 호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정말 내가 지쳐서 오해하는 걸까? 아내의 절규가 너무나 진심 같아서 나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다.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서 나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마저 느꼈다.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라면 미안해.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 내가 나지막이 사과를 건네며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였다. 아내가 흐느끼며 겉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려던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잠깐, 그게 뭐야?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명함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재질의 카드였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뒤집은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내가 알고 있는 팀장의 회사 로고가 아닌 낯선 상담센터의 이름과 함께 상담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카드 뒷면에 휘갈겨 쓴 메모였다.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 약을 복용할 것, 배우자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할 것,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아내는 나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녀가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상담사가 아닌 내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 그 상담사였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보며 사색이 되어 내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5년의 신뢰가 단 한 장의 종이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아내의 눈물 섞인 호소와 원망 섞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로 의처증에 걸린 걸까? 아니면 내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나 혼자만 듣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결론은 하나로 수렴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이 끔찍한 의심의 굴레를 벗어나야 했다. 아내에게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 심리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둘러댔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강남의 조용한 빌딩 숲 사이에 위치한 희망심리 상담센터였다. 아내가 최근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며 자주 입에 올리던 바로 그곳이었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은은한 아로마 향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나를 반겼다. 접수처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잠시 후 상담실 안으로 안내했다. 상담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슬쩍 들여다본 상담실 안.
나의 시선은 그곳에 꽂히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책상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 아내가 그토록 신뢰한다던 팀장님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상담사 가운을 걸친 채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있는 남자의 얼굴은 내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그 상간자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쳐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아내는 부부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그들은 상담이라는 명목하에 매주 얼굴을 맞대고 감정을 공유하고 결국은 선을 넘은 관계까지 발전해 있었던 것이다. 내 아내와 나를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아내의 치유를 돕는다는 상담사의 탈을 쓰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니 헛웃음이 났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상담실로 향했다. 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홀린 듯 상담실 안으로 발을 들였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힌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지만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파일을 펼치자 아내의 상담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상담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상담사의 메모들. 그 속에는 단순히 상담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은 오늘 또 회식이라고 늦는다. 그 멍청한 인간은 내가 상담을 받는 줄도 모르겠지. 그는 의심이 많아. 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길 잘했어. 가장 다루기 쉬운 부분은 그의 열등감이야. 내가 조금만 울어주면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거든. 그 밑에는 내가 아내에게만 털어놓았던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은밀한 비밀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무엇인지, 남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들. 아내는 그 모든 것을 상담사라는 이름의 상간자에게 먹잇감으로 가져다 바친 것이었다.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들의 사랑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나의 영혼을 전시해 두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상담사의 필체로 적힌 섬뜩한 문장이 선명했다. 남편을 완전히 정리할 날이 머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준비되었다. 그날 밤 나는 상담센터 앞을 서성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지키겠다고 조언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내 아내의 마음을 파고들어 가장 은밀한 곳까지 침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박혔다.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을 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놈이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목소리가 아닌 녹음 파일이었다. 내 아내가 상담실에서 훌쩍이며 내 흉을 보는 소리, 우리 부부의 잠자리 이야기까지 저속하게 가공된 음성들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대화를 짜깁기 한 것이 아니었다. 아주 교묘하게 편집되어 내가 마치 아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파렴치한 인간처럼 들리도록 조작된 괴물 같은 파일들이었다. 이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놈은 나직하게 읊조렸다.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적 권위를 무기로 나를 압박했다. 이거 당신 회사 게시판이랑 당신 주변 지인들에게 뿌려질 거야. 당신이 아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비정상적인 사람인지 다 알게 되겠지. 조용히 지내. 지금처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라고. 그러면 이 녹음 파일들은 영원히 묻어줄 테니까.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이것은 협박이었다. 그는 이미 우리 부부의 치부를 쥐고 흔들며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즉시 아내에게 달려가 이 미친 상황을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집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의 눈빛은 내가 알던 그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나를 벌레 보듯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분한테 연락했어? 스토킹이라도 하는 거야? 아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나를 향한 공격이었다. 나는 놈에게 받은 파일들을 들려주며 소리쳤다. 이게 상담사라고?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치유야? 이놈이 나를 협박하고 있어. 우리 대화까지 녹음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내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응, 알아.
그분이 나한테 다 말했어. 당신이 얼마나 집요하고 예민한 사람인지도. 그분은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당신처럼 나를 통제하려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봐주는 사람이라고. 당신이랑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이혼해. 더는 당신 얼굴 보는 것도 끔찍해. 그리고 잘 들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법정에서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파렴치한 폭언범으로 낙인 찍혀서 빈털터리가 될 거야. 위자료는커녕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도장 찍고 나가. 법정에서 그 사람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몰아세울지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미 그들은 나를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였다. 아내의 등 뒤로 보이는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과연 나는 이 지옥 같은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 손에 쥔 것은 절망뿐이었다. 상담센터의 대기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은은한 아로마 향조차 오늘따라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꽉 쥔 주먹에 힘을 주며 문 앞에 섰다. 내 손에는 지난 몇 달간 그가 내 아내와 어떻게 선을 넘었는지, 그리고 그가 상담사라는 탈을 쓰고 어떻게 우리 부부의 약점을 이용해 금전적, 감정적 이득을 취했는지 입증할 증거들이 가득 담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를 협박했던 그 비열한 녹취록들은 이제 나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그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역공의 단초가 될 것이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상담실 안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남자의 표정은 찰나의 당혹감을 지나 이내 비열한 미소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리 연락도 없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제지하려 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두 사람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다. 쿵 소리와 함께 둔탁한 파열음이 상담실의 정적을 깼다. 연락? 그래. 당신들이 뒤에서 나를 두고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더러운 실체부터 확인해보지 그래.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내 아내를 세뇌하고 내 가정을 파괴하면서 즐거웠나? 나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상담사는 여유롭게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봉투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나를 비웃었다. 그는 마치 광대를 구경하는 관객처럼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편분,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부인께서 상담을 통해 얼마나 많은 치유를 얻었는지 모르시나 보군요. 당신의 의처증과 강박이 지금 부인을 얼마나 숨막히게 하고 있는지 여기 기록된 내용들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았다. 아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나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가 내민 손을 쳐내며 소리쳤다. 치유? 그게 치유인가? 당신들이 공유했던 건 상담 내용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던 공모였겠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나한테 보낸 그 녹취록들. 오히려 네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야. 내 말에 남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다. 그는 아내를 힐끗 바라보더니 나직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가 섞인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과연 당신이 그 증거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편분, 현실을 좀 보시죠. 당신이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천천히 밀어놓았다. 아내가 흠칫 놀라며 그의 손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제압했다. 이걸 좀 읽어보시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아내가 당신 몰래 지난 몇 달간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말입니다. 종이 위에는 복잡한 법정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내 눈이 글귀들을 따라갈수록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아내가 우리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자신이 아닌 제3의 수탁자가 관리하는 개인 펀드로 수개월 전에 이미 전액 이전했다는 내용의 법적 합의서였다. 그리고 그 수탁자의 이름은 다름 아닌 내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내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다. 남자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직도 이게 단순한 상담 치료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이에 남은 건 사랑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정리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빈털털이에요.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뒤로하고 상담실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증거물들이 담긴 서류 봉투는 내 손에서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다. 승리감? 그런 건 없었다. 오직 지독한 허탈감과 함께 지난 5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누군가 써내려간 싸구려 소설 속의 한 페이지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결혼 생활이라는 성은 사실 진작에 썩어 문드러진 모래성에 불과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전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 지긋지긋한 법적 공방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족쇄를 끊어내기로 했다. 아내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고 그 상담사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나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아파트도 예금도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물질적인 흔적을 그녀와 그 가짜 전문가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나의 정신적 평온과 자유를 사는 것이 훨씬 값진 거래라고 생각했다. 짐을 챙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결했다. 5년 동안 집안 곳곳을 채웠던 그녀의 향수 냄새와 우리가 함께했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박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걷히는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길, 현관문에 붙은 작은 메모를 보았다. 우리가 신혼 때 서로에게 썼던 행복하게 살자는 다짐이었다. 나는 그 메모를 떼어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등을 돌렸다. 연락처를 바꾸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곳, 나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도피를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도시 끝자락에 위치한 한강변으로 향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지난 5년간 나를 올가매었던 은빛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내었다. 반지는 무심하게도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처음 이 반지를 끼워주던 날의 떨림, 그녀의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던 그 모든 맹세가 이 작은 금속 조각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일 뿐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강물 위로 반지를 던졌다. 작은 파동이 일더니 반지는 순식간에 검은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바람을 피운 사람이 나쁘고 당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지만 나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에 갇히고 말았다. 아내는 관계를 회복하겠다며 상담실을 찾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새로운 탐욕을 찾아내어 가정을 파괴했다.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으나 그 믿음은 결국 나를 감시자로 만들었고 스스로를 갉아먹게 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차갑게 식어버린 강물 위로 비친 내 얼굴은 낯설기만 하다. 진정으로 이 지옥 같은 게임에서 패배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아내일까? 아니면 끝까지 상대를 의심하며 자신의 영혼마저 병들게 만든 나일까? 혹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삶을 유린한 그 상담사일까? 도대체 이 엉망진창이 된 관계의 조각들 사이에서 가장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긴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로 무너진 결혼 생활의 폐허 속에서 누가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일까? 대답 없는 강물은 그저 묵묵히 흐를 뿐이었고 나는 여전히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이 비극의 끝자락에 홀로 서 있다.